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5월 22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에서 첫 재건축에 들어갈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와 기준을 내놨습니다.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총 2만 6천 가구 이상이 정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지원 후속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의료계 집단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단일안을 제시하면 2026년 증원 규모를 유연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삼성전자, 구글 등 국내외 14개 빅테크 기업들이 서울 AI 기업 서약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선언이 AI의 미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에서 첫 재건축에 들어갈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와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가 신도시 정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선정부터 착공, 이주, 입주까지 막힘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지자체별로 4천 가구에서 많게는 8천 가구가 정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운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재건축 추진 움직임에 곳곳에는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동의 조사가 한창입니다. 일부 단지들은 주민 동의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할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도지구의 기준 물량은 분당 8천 가구, 일산 6천 가구, 평촌과 중동, 산본이 각각 4천 가구인데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개에서 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인 2만 6천 가구의 절반인 1만 3천 가구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도지구의 규모가 최대 3만 9천여 가구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하되 향후 시장 여건을 보아 필요시 선정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조정하고 선도지구 선정 방식도 밝혔습니다. 표준평가 기준을 활용할 예정인데 배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주민 동의 여부가 60점으로 가장 높고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와 세대당 주차 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을 평가할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선도지구 선정 추진 일정은 해당 지자체가 특별 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공모지침과 동의서 양식을 다음 달 25일 확정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으로 이뤄집니다. 이 같은 규모와 선정 방식을 바탕으로 9월이면 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거쳐 11월이면 지자체가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내년이면 특별 정비구역 지정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1기 신도시 통합 정비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선도지구 정비 사업으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차별 정비 물량과 인허가 물량을 관리하고 이주 시기를 분산하는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필요시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신규 공급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를 찾았습니다.
한 총리는 신도시 조성뿐 아니라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정비를 통해 원도심에도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일대. 대학가 인근이지만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오래된 주택이 많아 서울 시내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꼽히던 곳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를 찾았습니다.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는 총 11개 촉진구역으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000여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학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흑석 9구역 공사부지를 둘러보고 현황을 보고받은 한 총리는 원도심 정비를 위해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노후된 원도심의 광역적인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축소 정비했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 가능한 패스트트랙 도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문턱을 낮추고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지원 확대 등으로 인센티브를 늘려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원도심에도 양질의 주택을 좀 충분히 공급하면서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이행해 나가겠다며 재정비 촉진 사업은 도시 환경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주택 공급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동행한 관계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개선 등 정부가 지원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에 필요한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료계 집단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증원 규모는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도 의대 입시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원이 늘어난 의대의 절반이 학칙 개정을 마쳤고 4곳은 절차를 마무리한 채 최종 공포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다수가 돌아오지 않았고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일주일 집단 휴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계 집단 행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은 국민이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니라며 환자들의 불안을 우려했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신뢰관계가 빗발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계가 과학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증원 규모도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조정한 만큼 대화를 통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정부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의료계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 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형식과 논제의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공의 이탈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응급실은 안정적 상황을 유지 중인 걸로 파악됩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19.5분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도 188분 정도로 짧아졌다는 설명입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진료 체계는 계속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대본은 23일부터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응급 환자가 몰리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들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과 휴일 환자 대응을 위한 필수 진료 과목별 순환 당직제 실시도 검토 중입니다.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2곳을 추가 개소하고 인력과 기능 강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부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여건이 되는 수련병원의 46%가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했는데 정부는 각 병원이 시범사업에 맞춰 근무 형태와 일정 조정, 추가 인력 투입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공의 근무 만족도와 수련교육 효과 등 전반적 성과를 중간 점검해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빠르게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대한민국 학술원이 개원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며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1954년 개원한 대한민국 학술원.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국내 최고의 석학 1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학술원 개원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을 키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그 힘의 토대는 학문이고 연구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선진 기술을 확보하고 학문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학술 기관들과의 글로벌 합동 연구와 교류 협력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동시에 창의적 융합인재가 마음껏 성장하는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문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고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더 높이 더 크게 도약하려면 학문의 기초가 깊고 단단해야 한다며 성장과 번영의 근간에 학문의 기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둘째 날 삼성전자와 구글 등 국내외 14개 빅테크 기업들이 서울 인공지능 기업 서약을 맺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디지털 기술 공유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각국에 설명하고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AI 서울 정상회의 둘째 날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축사에서 특히 AI의 안전한 기능이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서울 선언에 이를 위한 주요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worked closely with our partners to build a network of AI safety institutes. The Seoul Statements of Intent, adopted on the occasion of the leaders' session of the AI Seoul Summit, outlines the commitments of key countries for this collaboration. 이어 디지털 분야 기술 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며 그동안 이어온 한국 정부의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지난해 발표된 한국의 디지털 권리 장전을 소개하며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노력을 현장에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삼성전자와 구글, 오픈 AI 등 전 세계 14개 AI 빅테크 기업들의 서울 AI 기업 서약이 발표됐습니다. 기업 서약은 책임 있는 AI 개발, 공평한 AI 혜택 확산 등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은 앞으로 AI 생성물을 워터마크로 식별 조치하고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포럼의 결과를 바탕으로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네, 정부의 3대 개혁 가운데 하나인 교육 개혁 분야에서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김일희 기자, 먼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 공정수능 기조가 유지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올해도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능 문항 출제는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적정한 변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 수능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출제진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판박이 논란을 막기 위해 유사성 검증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사교육 카르텔이나 부조리를 목격할 경우 입시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는데요. 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안에 따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된 늘봄학교, 호응이 참 뜨겁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요, 이 초등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돌봄 교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우선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방과 후 프로그램과 달리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도 차별점인데요.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2학년까지, 그리고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에서 희망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늘봄학교가 제공하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제공이 되는지 학부모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체육, 문화예술, 또 사회, 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만약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 추가 참여를 원하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방학을 해도 학부모들은 방학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맞벌이를 하는 가정들은 방학 중에도 이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방학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 맞춘 양질의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돌봄 교실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 시간은 각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올해 전국교육지원청 내에 이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설치된다고 들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여기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 상담, 보호, 법률 대응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 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는 가해 학생과의 화해 또는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네,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생 동의를 받아 피해 학생 전담 지원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관은 피해 학생 면담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전담 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피해 가해 학생, 학부모, 목격 학생 등과의 면담을 하게 됩니다.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안 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그 후 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교육개혁 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일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교육개혁의 또 다른 축은 바로 교권 보호의 강화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생활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인받는 일이 줄고 교권 침해 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분위기가 강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과 학생 생활 지도에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교권 보호 강화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하여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교권 강화 종합대책이 시행된 가운데 교육부가 이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점검했습니다. 먼저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으면 조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됐는데 그동안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70% 이상에 대해 교육감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냈고 이 가운데 실제 형사사건으로 소가 제기된 건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나 아예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불기소 처분은 제도 시행 전보다 17%나 증가해 교육감 의견 제출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다루는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 위원회 역할이 유명무실했지만 지난 3월부터 피해 교사의 요청이나 신고 접수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되면서 현재까지 280여 번 위원회가 열려 교권 침해 사안이 논의됐습니다.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고소 고발 건수가 지난해 11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8건 집계되면서 엄정 대처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학교 민원 대응팀은 전국 13,000여 개 학교에 설치가 완료됐으며 지난 3월 구축돼 교권 침해 신고부터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직통번호 1395번 이용 건수는 2달 만에 500건을 넘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보호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과 방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투자와 에너지, 국방, 방산 등 협력 방안과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으로서 첫 국빈 방문입니다. 조테어 외교부 장관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35분간 통화를 갖고 최근 방중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일 중 정상회의 및 상호 관심 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재 최종 조율 중인 한일 중 정상회의 계기에 작년 한일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확보한 양국 관계 발전 계기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미카와 대신은 조 장관의 설명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는 가운데 한일 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미 특수전부대 주요 지휘관 회의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특수전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김명수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주요 지휘자와 육해공군 특수전 관련 주요 지휘관,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관이 참여했습니다. 신 장관은 회의에서 특수전 부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부대라면서 공세적 특수작전 개념을 더욱 세밀하게 발전시키고 한미 특수전 부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한국군 특수전 부대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 전력, 훈련, 혁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공군이 전반기 대규모 공중 종합훈련인 소링 이글 훈련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적의 전투기와 무인기 등에 대응한 실전적인 훈련이 펼쳐지는 가운데 특히 F-35A 스텔스 전투기의 야간 출격 장면이 이목을 끕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활주로. 야간 출격을 앞둔 F-35A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줄지어 이동합니다. 지상 주행을 마친 F-35A가 힘차게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고 뒤따라 전투기들이 출격합니다. 공군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청주 제17 전투비행단에서 2024 전반기 소링 이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 전투사령부 주관으로 시행되는 훈련에는 F-35A와 F-15K,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등 60여 대의 항공전력이 참여합니다. 적의 전투기와 무인기 침투, 순항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하는 방어 제공 훈련과 도발 징후를 파악한 뒤
적의 이동식 발사대 등 도발 원점을 사전에 파괴하는 항공 차단 훈련 등이 시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갈수록 고도화되는 적 위협에 대비해 공군의 모든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종사들의 대응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공군 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대도 처음 참가합니다. 우주작전대대는 지난달 주한미 우주군과 한미 우주통합팀을 이루어 연합현대군 종합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F-15K와 F-16 전투기는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와 야간 임무 중 편대 비행을 펼쳤습니다. 야간 공중급유 훈련도 진행되는데 주간에 비해 시계가 제한되는 야간 공중급유는 급유기와 피급유 항공기 간의 원활한 소통과 긴밀한 팀워크가 필수입니다. 소링 이글 훈련은 우리 공군 자체의 대규모 공중 종합 훈련으로 지난 2008년부터 연 2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지난 21일 강원도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1월에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이후 약 4개월 만인데요. 정부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한 곳은 강원 철원군 갈마르베 한 돼지 농장입니다. 해당 농장은 돼지 1,570여 마리를 사육 중이었는데 최근 40여 마리가 폐사하자 농장주가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에 이어 올해 세 번째 ASF 발생입니다. 강원도 내에선 지난해 9월 화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ASF 발생에 경각심을 갖고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해 추가 확산을 막을 것을 농식품부에 지시했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계기관은 방역조치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즉시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 철원과 경기 김포, 인천 강화 등 총 10개 시군의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엔 23일 오후 8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철원과 인접한 강원 화천, 경기 연천 등 9개 시군의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에선 집중 소독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밖에 발생농장 반경 10km 안에 있는 돼지농장 65곳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90여 곳에 대해선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데 대응 여력이 약한 우리 중소기업들에겐 일종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탄소 저감 설비의 도입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제도 시밤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 EU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 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량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2026년 적용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2년간 시범 운영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 EU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9차례에 걸쳐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탄소 배출량 톤당 10에서 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관세 부담 가중과 EU 측의 까다로운 요구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탈탄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탈탄소하지 않고 수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부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의 규모와 업종을 분석해 탄소 국경 조정제도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시밤 특화 과정과 헬프데스크를 운영합니다. EU 수출 중소기업 1,400여 개사를 대상으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 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탄소 배출량 측정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측정 보고 검증 솔루션을 개발하고 1:1 탄소 중립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수출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355개사에는 탄소 배출량 산정 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합니다. 탈탄소의 규제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하고 그건 감축시설 없이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은 탄소 배출 저감할 수 있는 설비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목표로 중소기업 탄소중립촉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또 일부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설비와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 보급을 지원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냉철하게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는 강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 처장은 2대 공수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으로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조직의 안정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청이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서 대전역 광장에서 자생식물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선 금꽁의 다리, 만병초 등 우리나라 자생식물 2,000점을 시민들에게 분양하고 식물 키우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반려식물의 상태를 진단해주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 국립수목원과 순천만,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도 우리나라 식물과 곤충 등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요즘 방송 뉴스와 신문 지상에서 부동산 PF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 투자의 한 기법으로 어떤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한 뒤에 미래 현금 흐름을 감안해서 돈을 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PF는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사들이 담보 없이 큰 돈을 투자하는 대출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출액이 2020년 말 92조 5천억 원에서 작년 말 135조 6천억 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연체율이 같은 기간에 4배 이상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부동산 PF의 핵심인 금융과 시공이 모두 차질을 빚게 돼서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에 들어갑니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한층 까다롭게 세분화해서 이른바 옥석을 가려낸다는 계획인데요.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상 사업장엔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영화에서는 째깍째깍 소리와 함께 극적으로 폭탄을 해체하지만 사실 안전한 해체 관건은 폭탄이 작동하기 전에 뇌관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재작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뒤에 지난해 말 태형 건설발 위기로 표면화되면서 시장의 잠재 불안 요소로 자리 잡은 부동산 PF. 정부의 재구조화 작업이 적기에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말, 뇌관 제거의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목요일인 내일까지 한낮엔 초여름 더위가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엔 낮 기온이 24도로 내려가면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쪽은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쪽은 공기질도 곳곳으로 좋지 못하겠는데요. WHO 기준으로 수도권과 충청도는 종일 나쁨 단계를, 전북과 광주는 오전에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16도, 청주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 27도, 청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 기온 속초 20도, 강릉 21도로 출발해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 보이겠고 한낮엔 광주 29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강원과 경북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월요일엔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화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솥동굴이 장수 하늘 속, 금개구리 도마뱀의 공통점은 안타깝게도 멸종 위기종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가 바로 유엔이 정한 생물 다양성 주간인데요. 일요일까지 전국의 동물원과 과학관에서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되새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녀들과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